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2박 3일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영남권,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이 5개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아미고 회원들과도 속 깊은 대화를 했고 또 많은 자유파 국민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딱 정리하자면 2가지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가 회동을 하는데 이제 2년 만에 회동이죠. 회동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어떤 경우에도 2가지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최상병 특권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뭐냐? 25만 원 민생지원금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 2가지를 받는 순간 정권은 탄핵 국면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대통령은 탄핵 국면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나라는 결단나게 된다. 나라는 절단나게 된다. 선거 패배 후에 만나는 회동이니까 대통령이 부담을 안고 만나는 자리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힘들더라도 최상병 특검 25만 원 민생지원금만은 거부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정말 펄펄 끓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영남권 자유파의 민심을 제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고성국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25만 원 민생지원금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회동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특검 그거는 여야가 국회에서 의논할 입법사안이지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합의하고 자시고 할 그럴 사안이 아니다. 이런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가장 강조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 2가지 최상병 특검과 민생지원금 25만 원 그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받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받을 수가 없는 문제.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절대 받을 수 없는 이것을 이재명이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1시간 회동을 하면 거기서 무슨 합의가 나오겠는가? 합의가 없는데 어떻게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또 이후에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객관화시켜서 보여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이런 구체적인 이슈, 사안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예측들입니다. 예, 조선일보는 뭐 내용적 합의 없어도 된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어쩌다 한번 만나는 게 아니라 정례적으로 만나는 것에 합의만 하더라도 큰 성과가 될 것이다. 예, 다들 기대 수준을 낮추면서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 오늘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는데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차담 형식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차를 한잔 하는 걸로 해서 형식이 갖춰졌어요. 시간은 1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나 서로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이 많을 경우에는 시간 구애 없이 있는 얘기를 다 해보자. 당연히 의제 제한 없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의제 제한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이게 무슨 외교냐? 요즘은 외교도 그렇게 안 한다. 정상들이 만나서 모든 문제를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요즘 정상외교 시대의 추세다. 외교도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배석자는 3명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옆에 앉을 배석자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입니다. 이재명이 옆에도 뭐 3명이 앉겠죠. 자, 이 자리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 2가지만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2가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상병 특검인데, 자, 제가 여러 차례 논평했습니다만 군내 사망 사건은 2022년 문재인 때 종북 주사파가 주도해서 군내 사망 사건은 군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없도록 법을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민간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좌파들은 이종석 국방장관이 직권남용을 해서 수사에 외압을 가해서 뭐 누구는 빼달라 뭐 이런 식으로 외압을 가해서 사태가 이렇게 됐다고 공격하고 있는데, 군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무슨 수로 외압을 가합니까? 민간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이라니까. 지금 수사 중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경찰에다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종석 국방장관과 관계자들을 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노리는 특검인데, 그 문제 관련해서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수사권이 없는 군의 국방장관이 무슨 수로 수사에 외압을 가냐 말이에요. 그게 특검 불가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지금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동훈 변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공수처장 이제 추천을 했어요. 아직 임명은 안 됐는데. 근데 어쨌든 이 오동훈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가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도 이 사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공수처의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석 국방을 고발해서 사건이 성립된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존의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 또는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해서 원래 밝혀져야 될 그림이 이만큼인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요만큼만 밝혀내는 것 같아서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 공수처의 수사를 못 믿겠다 했을 때 추진하는 것이 특검입니다. 근데 지금은 경찰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도 이제 정신 차리고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온 시점,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서 너무 수사가 부실해서 도저히 이걸로는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된다 했을 때 추진하는 거가 특검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특검은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냥 대통령이 특검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 여야가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입법사안이지 행정집행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집행사안이 아니고 입법사안인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특검법 받아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특검법 받아주세요라고 이재명이가 얘기하려면 그 상대는 국민의힘의 지금의 윤재욱 권한대행이에요. 여야 간에 협상하고 밀고 당기고를 하는 입법사안이지 이게 행정집행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서만 법을 통과시켜온 관례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동에서 이재명이가 최상병 특검을 들고 나오면 이거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몇 분이 하셨어요. 뭐냐? 군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다. 그걸 종북주사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수사단장이라는 사람이 무려 100명 넘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한답시고 사실상의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0명 넘는 관계자, 160명 가까이 된다 그러던데요. 이 관계자를 만약에 진짜로 불러서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했다면 바로 이 수사단장이 직권남용을 한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이종석 국방장관이 아니라 그 수사단장이다. 이런 제기까지, 문제 제기까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특검으로 몰아갈 겁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재명과의 회동에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러거든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분명한 원칙 견지를 해야 한다. 이게 자유파 영남 민심의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문경에서 경북 문경에서 작은 자영업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전화까지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꽃밭으로 장식돼 있다. 25만 원이라는 달콤한 꽃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대한민국이 지옥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현금 살포 포퓰리즘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1,000조 넘게 빚을 만들어 놔가지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판에 다시 달콤한 현금 뿌리기를 위해서 13조를 추경을 해야 된다. 다시 돈을 찍어내야 된다. 이 주장을 지금 이재명이가 뻔뻔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는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가야 된다는 게 투철한 인식이에요. 이거는 국가가 돈 찍어서 돈 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 경제를 죽이고 망치는 거예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도 맞지 않고 제2의 베네수엘라로 전락할 것이 너무나 뻔한 지옥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 이 25만 원 민생지원금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자유파 국민들의 민심도 제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회동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최상병 특검이나 25만 원 민생지원금 같은 걸 받아주기 위한 자리여서는 절대 안 된다. 트럼프도 김정은이를 만났을 때 bad 딜보다는 no 딜이 차라리 낫다. 그리고 회담을 결렬시켰어요. 그때 결렬시키지 않고 김정은이한테 끌려다녔으면 지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해졌을 거예요. 전 똑같이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재명과의 회동에서 bad 딜이 만약에 강요된다면 차라리 노딜 하는 것이 낫다. 물론 앞으로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 국가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국정운영 방향성 속에서 만나야지 대한민국을 망치는 회동이 돼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자유파 국민들의 민심을 전합니다. 적어도 이번 회동에서 이재명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 최상병 특검과 25만 원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대한민국 법치라는 측면에서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대통령은 당당했고 이재명은 옹색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번잡한 이 절차 다 걷어치우고 직접 이재명한테 전화해서 성사된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논평했습니다만 이렇게 만났으니 의제 같은 거 따로 제안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 하자. 그리고 우선 듣자. 예,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뭐 정무수석이 먼저 나가서 맞이하고 비서실장이 이제 접견실로 안내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서로 덕담을 나눴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랑 악수하면서 친근감을 표하는 팔을 툭 치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하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때까지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공개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합시다 하고 이제 비공개로 이제 기자들이 퇴장하고 비공개로 하려고 할 때 이재명이가 아니 퇴장들 하지 마시고 하고 기자들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A4를 10장 가까이 꺼냅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재명 측 사람들하고 의제를 조율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프로토콜에 대한 합의는 했다고 하죠. 이를테면 밥 먹는 대신에 차로 마시는 차담회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자들이 사진 촬영을 해야 되니까 기자들이 있을 때는 가벼운 인사와 덕담으로 하고 기자들이 나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이가 그거부터 깨버렸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재명이가 보고 안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 놓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막 퇴장하려고 할 때 아니 뭐 퇴장은 뭐 무슨 하면서 꺼내서 읽기 시작하니까 기자들이 나가려다가 다시 그 장면을 다 취재를 하게 된 거죠. 이 이재명이한테는 무슨 실무 협의 같은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가 하면 하는 거야. 근데 참 딱한 것이 A4 한 10장 가까이 되고 그거 읽어내려가는 시간이 15분쯤 걸렸다는데 아니 그걸 어차피 출력해 갖고 왔으면 기자들한테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나눠주고 지는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재명이가 그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고 그리고 15분 동안 들었답니다. 이재명이가 15분 동안 A4를 읽어내려가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고개도 끄덕끄덕 하면서 대통령이 아주 경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15분 동안에 이재명이는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연설을 한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아니고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수십 가지 얘기가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의제나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한 가지 두 가지씩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수십 가지를 먼저 쫙 정리해서 읽어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는 게 이재명이가 읽어 내려간 그 내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뭐 특검을 해야 돼, 뭐 지원금을 줘야 돼, 뭐 그런 따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수십 번 이미 논평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오늘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재명이가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도 정부와 입장이 같습니다 이러면서 협조할 뜻을 밝힌 대목입니다.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만큼은 이재명이가 협조적으로 하겠다고 밝힐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자들이 의대 정원 늘리자고 한 자들이거든요. 그래 문재인 때 늘리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보십시오. 국민의힘 안에서 툴툴거리긴 사람은 있었지만 의료개혁,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가지고서는 저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격 한 번도 안 했어요. 원래 지구들이 하려고 했던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셈이니까. 그러니까 어제 회동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입장이 같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자 이제 아까 제가 전해드린 대로 의협 차기회장이 길길이 날뛰게 된 거예요. 뭐 그건 그거고. 그것도 성과라고 하면 성과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원래 저자들의 입장이 그랬던 거기 때문에 뭐 성과라고 할 것도 없죠.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이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의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평행선이에요. 자기들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 다시 한번 되풀이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필요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이태원 특별법 문제 같은 거 이거는 대통령도 뼛속 깊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 좌파들이 추진하는 이태원 특별법에는 뭐가 돼 있냐면은 특별위원회, 조사특별위원회가 바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기존의 형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 독소조항을 없애서 갖고 오면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대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대목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태원 특별법을 수용해달라고 제안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에 따르면 민간위원회가 결정하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형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 만일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조사특별위원회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형사고발을 의뢰해서 형사고발을 해서 더 높은 단계에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철딱선이 없는 애가 엄마 따라 시장 갔다가 자꾸 사탕 더 사달라고 할 때 어떤 엄마는 안 돼 그러고서 그냥 그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엄마는 그 주저앉아서 애하고 눈높이 맞추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야, 너가 사탕 하나 더 달라고 그러는데 너 그 사탕 먹으면 이가 충치가 생겨서 너 병원에 가야 돼. 엄청 아파. 그래서 그냥 너 하나 먹었으니까 좀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이재명이가 근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사탕 하나 더 달라고 떼서는 애 어르고 달래면서 설명해주는 그런 엄마 같은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태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1차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을 생각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랬어요. 뭐냐면 지금 이태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지금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민사재판
배상 책임을 묻는 민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럴 경우에 1심에서 국가가 패소를 하면 당연히 국가는 2심 항소하고 3심 대법원까지 갑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이제 설사 유가족들이 민사 형사 사건에서 이기더라도 3심까지 가는 기간 동안 3년 4년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1심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결정이 난다면, 그러면 그리고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우리가 항소하지 않고 거기서 재판을 종결시키겠다. 그래야 배상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이태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배상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어요.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2시간 넘는 이 일방적인 연설과 또 이어지는 이 사실은 조금조금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문제는 아예 대답할 가치도 없는 이런 문제들이 뒤엉켜 있는 2시간 13분 가까운 이 대화를 마치고 나서 이재명이는 밖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장광설로 떠들었어요. 자기가 뭐 이랬다 저랬다.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화해 보니까 좋더라. 자주 하자. 이번에는 대통령실에 오라 그래서 했는데 다음에는 내가 국회 사랑제에 가서 하는 건 어떻겠냐. 이제 참모들이, 그 사람들도 다 산전수전, 공중전, 홍철호 재선, 정진석 5선까지 한 정치인들인데 그 상황을 모르겠어요. 정말 대통령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내하며 저 이재명의 그 장광설을 참고 들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참모들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참 좋더라. 자주 하자. 이번에는 오라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국회로 가는 게 어떠냐 하면서 이 회동을 의미를 부여하고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다들 좀 감동한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이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만나는 것이 의미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 건 잘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끝까지 이재명의 장광설을 들어준 거는 참 잘한 거다. 그래서 회동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평가도 그렇게 엇갈리는 겁니다. 여당은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에 저 좌파들은 실망이다. 특히 조혁당은 말이죠. 시험 치르면서 백지답안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비난했는데 다른 비유를 좀 발굴해냈으면 좋겠어요. 지 아들 시험 치는데 같이 대리 쳐준 그런 자가 당대표로 있는 게 자꾸 왜 시험 같은 글을 꺼내서 예를 드는지 모르겠어요. 조국이 욕보이려고 그러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답변이 길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통령 발언이 85%, 이재명이가 15%였다고. 홍철호 수석은 7대3 정도로 이재명이가 말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 전체 상황을 보고 제가 어제 회동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은 당당했고 이재명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옹색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한덕수 총리 유임이 답이다 입니다. 총리가 총선 패배 직후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사실 총리는 선거하고 무관한 자리입니다. 선거와 관계가 있으면 큰일 나죠.
선거와 무관한 자리지만 총선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받았으니 행정부를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으로 사의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아직 한덕수 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후임자 지명을 했겠죠.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서 한덕수 총리는 지금 잘린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했으니 교체될 거라고 전제하고, 그럼 후임 총리가 누구냐,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하고 회동도 끝나고 또 비서실도 어느 정도 이제 정비돼서 가닥을 잡고, 당도 원내대표 투표 날짜가 늦춰지긴 했지만,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가 발족해서 전당대회도 한다고 하니, 그럼 이제 총리 교체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 아니냐,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총리 인선은 그러나 아무래도 22대 국회 개원 후에 발표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5월 말까지 한 달간의 회기가 있지만 이 한 달이 평탄할 날이 없어요. 입법 폭주를 계속하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틀간의 청문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될 이 총리 인사와 관련해서 이제 끝나가는 막 나가는 입법 폭주만 하는 지금의 국회에게 총리 인선 문제를 맡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총리 교체를 하더라도 22대 국회가 들어선 다음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22대 국회는 지금보다 낫습니까? 더한 것들이 지금 대거 들어가서 더 험한 꼴을 보게 될 국회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는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를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 무슨 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면서 새 총리 후보로 주로 정치권 출신 정무형 인사들이 언급된다고 하면서 김한길, 박영선, 주호영, 권영세, 이주영, 이정현, 최근에는 이광재, 저 민주당 이광재요, 이름까지 나온다, 뭐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제가 이 면면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훨씬 낫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겠다, 대통령으로서의 큰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고, 또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의 정치의 첫 번째 행보가 이재명하고 만난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으로서의 큰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고 정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직접 하고 있는 상황에 총리까지 정무형으로 한다는 게 웬 말입니까? 총리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의 큰 정치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형 총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는 총리가 알아서 잘 단도리 할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 대통령으로서의 큰 정치, 대통령 어젠다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무형 총리를 썼다가도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단도리해 갈 수 있는 실무형 총리로 바꾸는 게 상식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거론되는 면면을 보더라도 총리라는 자리가 이게 뭐 대통령
메시지 대독하는 총리, 뭐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혹시 책임질 일 있으면은 대신 옷이나 벗는 방탄 총리가 아니라면 국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가 있어야 돼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도 나도 다 민생이라 그러잖아요. 민생과 경제. 이것에 정통한 사람이 총리를 맡아야 그나마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김한길이 경제를 알아요? 민생을 알아요? 국정 전반을 알아요? 박영선, 주호영, 권영세 이런 정치인들이 뭘 알아요 도대체? 그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뭐 그래도 국면 쇄신을 위해서 비서실장도 바꿨고 당 얼굴도 바뀌니까 총리도 한번 바꿔보자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정 쇄신하려고 바꾸려다가 국정 발목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총리의 인준 절차가 대통령이 지명하면 이틀간의 국회 청문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국회 이 후임 총리를 지명하는 데까지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 손을 떠나버려요. 장관하고 달라요. 총리는. 국회 본회의 동의 절차가 있으니까. 그 순간 인사권은 국회한테 넘어간다니까. 이재명이 손에 넘어간다고. 누굴 추천하든 이재명이가 노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누굴 추천하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라도 노 해버리면 끝나는 거라니까. 청문 자체를 안 잡는 수도 있어요. 그게 김병준 사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을 통합형으로 생각해서 총리 지명을 했어요. 황교안의 후임으로. 당시에 문재인이가 청문 자체를 안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몇 달간 김병준이 공중에 떠 있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대통령이 사실은 누구를 지명하든 무조건 통과시켜주겠다는 이재명의 서약서까지 받아놓고도 믿지 못하는 게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인데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냥 국면전환 위해서 덜렁 총리 후임자 발표했다가 그 순간부터 전국 주도권이 완전히 이재명이 손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위험한 짓을 도대체 우리가 왜 하려고 합니까? 하다못해 무슨 선거라도 눈앞에 있어서 극약이라도 마셔야 되겠다. 극약 처방이라도 안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을 총리로 지명했는데 저것들이 그걸 해코지했다라고 하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라도 뭘 모험을 해보자.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선거는 끝났고 다음 선거는 2년 후에나 있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2년 동안 대가 없이 국정 운영을 잘 통할하면서 대통령 보좌를 잘 해줬고 총리로 인해서 무슨 스캔들이 난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자초해서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총리 교체를 도대체 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까지는 인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지명한 후에는 모든 권한이 다 이재명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 순간 전국 주도권도 넘어가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총리 유임이 답이다. 이 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했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어제 여야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의 최초로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처리가 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된 겁니다. 이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에 야당이 강행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야당이 밀어붙인, 좌파들이 밀어붙인 이태원 특별법에 독소 조항이 있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한 독소 조항이 있어서
대통령이 제2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재의결을 앞두고 이 이태원 특별법의 수정을 여야가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야는 어제 협상에서 기존 밀어붙인 법안에서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의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직권조사 권한을 삭제하고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삭제하고 이태원 특별법을 재의결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자라고 여야 수석 원내부대표 사이에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항목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사안이고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발동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삭제로 합의가 됐냐. 그동안도 국민의힘은 계속 이 조항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좌파는 이거 없으면은 유명무실한 특조위가 되니까 절대 안 돼 그러고 버틴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고 난 다음 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요 두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과 이재명 회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이 대목과 관련된 대통령의 설득과 설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대통령은 이재명과의 회동에서 이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이재명이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태원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 지원에 대해서 공감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에 보면 민간조사위원회가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영장 청구권. 그래서 여기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한 거예요. 또 특조위의 불송치 수사 중지 사건에 관한 직권조사도 이게 사실상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거니까 이것도 삭제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재명이가 16개 조항을 주장하고 그중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주장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리를 들어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위헌적 소지가 생긴다. 독소적 조항이 작동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 거다. 이거를 제거하면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1차 판결 뒤 국가는 항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그 진정성을 가지고 비록 이재명이가 성명서 읽듯이 했지만 그 이재명을 상대로 이렇게 법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날 여야 원내부대표가 요 독소조항 2개를 삭제하기로 한 거죠. 특조위의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삭제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 이재명을 앞에 앉혀놓고 이 법리적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결과 이 협치를 이끌어내게 됐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협치를 향해서 한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발은 이재명이가 내디뎌야 되는 거죠. 이재명이가 한 발 내디뎌 주면 다시 대통령이 한 발을 더 나갈 수 있지만 대통령이 먼저 협치를 향해서 한 발을 내디뎠고 그것의 구체적인 성과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종북 주사파들이 최상병 특검 강행하고 뭐 강행하면서 압박하면 협치는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대통령이 협치로 한 발, 두 발, 세 발 나가고 싶어도 이재명이가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예, 그러니까 협치의 공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한테 넘겨졌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홍철호 정무수석의 대통령에 대한 고언이 있었다는 기사입니다. 홍철호 수석은 수석 업무를 시작하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 국민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 이게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된 이태원 특별법을 직접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조언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고 공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야가 그 독소조항 2개를 삭제하는 걸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서 이재명이를 불러 만났고 그리고 대통령이 바로 이런 부분 이 법리적 해석과 설득을 해서 협치를 향해서 한 발 먼저 나갔어요. 지금 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라는 그 공을 지금 이재명이가 받아서 이걸 협치 쪽으로 다시 돌려줄지 아니면 최상병 특검 강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해 먹을 거 다 이용해 먹고 완전히 엇나갈지는 그건 이재명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협치로 가느냐 아니면 또 다른 더 큰, 더 심각한 갈등 구조로 가느냐. 이재명이 선택하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국민의힘이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제가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특검 때도 그랬고 이번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요. 또는 특검이 아니라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악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제2요구권을 행사할 때 국민의힘 쪽에서 말이죠. 특히 이제 특검 때 그래요. 마치 자기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국회에 나가서 반대 표결한다. 이런 얘기들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참 저렇게도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나 하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최상병 특검만 해도 선거 직후에 당선자 몇 명이 나는 개인적으로 최상병 특검 찬성할 거야. 당장 어제 그 좌파들의 폭거 현장에 김웅이란 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데 버젓이 앉아가지고 찬성표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마치 무슨 대단한 소신인 것처럼 정말 지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경고망동하는 자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악의 참패였지만 그래도 낙동강 전선은 지켰다.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대통령 탄핵 저지할 수 있는 108석. 인민민주주의로의 개헌 저지할 수 있는 108석.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저지할 수 있는 108석.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10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헌정 중단 사태
정말 극한적인 상황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만 간신히 지키고 있을 뿐, 그 밖에 이 좌파들의 입법 폭주를 막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180석도 넘어버렸기 때문에 패스트트랙도 다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화려해도 수백 개씩 악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 국민의힘이 막을 힘이 있어요? 막을 자신 있어요? 막을 힘도 없고 막을 자신도 없고 막을 의지도 없으니까 원내대표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면 욕만 먹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막을 힘이 있어요. 막을 힘이 있다고. 자, 집권당이라고 하는 거, 여당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앞으로 국회에 나가서 일할 108명의 당선인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고 지금부터 어깨 쭉 떨어뜨려 가지고서 그냥 제발 그러지 마시고, 집권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어떤 수단이 있냐? 저것들이 아무리 저래도요, 뭐 아무리 저 좌파들이 저렇게 날뛰고 설쳐도 저것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어. 법적으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있어요. 깎을 수는 있지만 새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어쨌든 대통령,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예산 편성권이 있어요. 이건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예요.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또 인사권도요. 대통령만 갖고 있어요. 뭐 총리 딱 한 사람 또는 뭐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이 국회에서 청문 거친 다음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저것들이 비토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장관이나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인사권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저것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예산과 인사,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여전히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무기는 누구의 무기입니까? 동시에? 네, 국민의힘 집권 여당 여러분들의 무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쓰기만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무기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대통령의 거부권이에요. 좌파들이 아무리 머릿수 가지고 달려들어도 대통령이 정말 필요하면 수백 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좌파들이 달려들어서 수십 수백 개 악법을 만들어낼 텐데 그거 그냥 상임위에서 반대 토론한 다음에 막을 힘이 없으니까, 막으면은 선진화법 때문에 기소당할 테니까 반대 토론한 다음에 퇴장하잖아요. 그게 고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실제로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막을 힘이 있다고. 거부권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냐고. 대통령의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예산 편성권, 인사권,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이게 국민의힘 집권당으로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국민의힘 독자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대통령과 함께라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저것들이 다시 재의결로 무력화시키려고 할 때 108명이 똘똘 뭉쳐서 부결만 시켜준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무기가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예산권과 인사권도 마찬가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면 국민의 뜻에 따른 예산 편성을 대통령이 정부를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인사도 마찬가지고. 저것들 꼼짝 못해요. 깎을 수는 있겠지만. 이 강력한 무기를 대통령의 무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힘의 무기라고 생각해야 이게 진짜 집권당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선자들이 뭐 나는 최상병 특검 난 찬성해서 개인적으로 이러면서 지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그리고 아주 강력한 무기를 지 스스로 자꾸 흠을 내고 있어.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총선 직후에 벌써 10차례 이상 말씀드렸어요. 108석
정말 참패지만 그러나 108명이 똘똘 뭉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전국 운영해 나갈 수 있다. 대통령 탄핵 막을 수 있고 인민민주주의의 개헌 막을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만 막을 수 있다면 그래도 여전히 대통령과 집권당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한몸이 돼서 똘똘 뭉쳐서 움직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 192명이나 되는 저것들이요. 그냥 덩치만 큰 종이 호랑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진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지역사업 같은 거 그거 정부에서 예산 반영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밤에 몰래 국민의힘 찾아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양보할게. 이렇게 갖고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기에 반란표가 생겨갖고서 거부권이 무력화돼 버렸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은 의논 상대도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을 상대는 할 것 같아요? 저 좌파들이 이재명이가 대통령하고 직접 거래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무도한 이재명 집단, 종북 주사파 집단 늘 상대하려면 여러분들이 똘똘 뭉치는 수밖에 없다. 그냥 여러분들 108명끼리만 뭉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한몸이 돼야만 대통령의 그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들의 무기로 쓸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국민의힘의 거부권이 되고 대통령의 예산 편성권도 국민의힘의 예산 편성권이 되고 대통령의 인사권도 국민의힘의 인사권이 되는 거다. 그 힘을 갖고 192명을 상대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것도 192명이지만 국민의힘 몸값이 치솟게 된다. 국민의힘 한 명이 저 좌파 2명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국회 운영에서부터 그렇다. 큰 소리 땅땅 치면서 국회 운영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면 대통령도 예산이고 인사고 간에 나는 국민의힘이 건의하는 것은 내가 듣는다. 그런 입장을 대통령이 취해갈 수 있지 않냐. 이재명이한테 더불어민주당 좌파들한테도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마라. 여야가 합의해서 갖고 와. 그러면 내가 해줄게. 국민의힘부터 설득해. 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케이 하면 나도 오케이 해. 대통령이 이렇게 스탠스를 딱 잡아줄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힘을 국민의힘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대통령 거부권을 국민의힘의 거부권으로, 대통령 예산 편성권을 국민의힘의 예산 편성권으로. 그게 집권당이다.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 딱 하나. 대통령과 한몸이 되고 똘똘 뭉쳐라. 단 하나라도 이탈표가 있으면 그 틈싸구니를 파고든다. 좌파들이. 그러면 무너진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대통령이 죽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그런 경우에도 3년의 임기가 있다. 그러나 먼저 죽는 건 국민의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운명이다 할 수밖에 없죠.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